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 총 12개의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럭키 7, 7번째 강연이에요. 오늘은 광운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박태훈 교수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네. 자치분권과 4차 산업혁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키워드를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숫자로 알다시피 1차, 2차, 3차, 4차인데요. 저희는 1차 산업혁명은 잘 아는데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핵심 키워드 3개 말씀드리면 초연결성,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키워드 3가지가 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치분권과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자치분권과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회가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도구를 사용합니다. 도구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죠. 우리 인간들은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토기와 석기를 다뤄서 기존의 나은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특히 철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좀 더 강력한 그런 농기구나 또는 다 부족과의 전쟁에도 활용되기도 했었죠. 또 바퀴가 발명된 다음부터는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짐을 싣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고요. 또 농경사회가 되면서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죠. 중세시대가 되면서 성곽이 우리를 든든히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포의 발명,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술 혁신인데요. 대포는 성곽의 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곽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도시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고요. 계층도 왕과 그리고 농노라고 하는 두 개의 관계가 다양한 시민 계급들, 농사를 짓는 분, 장사를 해서 또 부상이 되시는 분 이런 여러 시민 계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거기서 그치지만은 않았습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지 이용이 그러니까 토지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높이 짓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게 됐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이 발명이 우리가 높은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기술 혁신에 아주 가까운 우리 곁에 있는 그런 기술 혁신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매우 더웠죠? 몇 년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에어컨이 없다면 아마 삶이 굉장히 되게 팍팍했을 겁니다. 캐리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우리 에어컨을 발명함으로써 이제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지역도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혁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중요한 키워드인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어젠다로 등장하는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을 연속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1층이 있어야 2층, 3층, 4층이 있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이라고 하는 증기기관, 즉 최초의 기계의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공장을 만들게 되고 2차 산업혁명은 그것이 대량 생산 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2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2차 산업혁명 이후에 2차 산업혁명에는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관계, 교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3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마 라디오 굉장히 컸었잖아요. 작아졌잖아요. 트랜지스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도체로 발전하면서 또 특히 중요한 등장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전자 ICT 혁명을 통한 정보화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이 되었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의 연장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이세돌하고 대국 뚫 때 처음엔 바둑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세돌을 응원하고 있는 인류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비장한 순간도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 알파고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즉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고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운 걸 더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아까 키워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화를 담당하는 AI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초연결성.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는 인터넷인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특히 IoT라든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IoT. 예,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간과 기계. 그리고 가상물리 시스템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혹시나 인간들의 자리를 다 밀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산업에서 보이지 않았던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 어젠다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율성과 분산화,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유연성입니다. 즉, 공장과 기계를 강력하게 돌리려면 중앙 집권적 통제 체제가 있어야 됐거든요. 조직도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탑다운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었죠.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도구들은 수평적 확산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흔히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아마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로바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의사를 던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으로 해서 더 나은 또 다른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인간들은 뭐 하나요? 실업에 대한 두려움, 또 정보 통제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가져서 우리의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도 합니다. 또는 도시마다 국가마다 기술의 격차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종속적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내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특히 자치분권 시대에서
과연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득을 주는 것인지 실을 주는 것인지 특히 지방 분권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좁혔다고 말씀드렸고 국가와 국가 또는 공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줄여버렸어요. 멀리 미국에 있어도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해집니다. 그 얘기는 행정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즉 중앙 집권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효율성이 높으니까 훨씬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의 혜택이 도시에 또는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요. 중소도시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산을 꼭 해야 해? 라고 하는 주장들이 상당한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방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대도시만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람과 의견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도시에서 넘볼 수 없는 차별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실상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분산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유연성에 대한 부분과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은 수평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그리고 바로바로 의견을 표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이며 그리고 집단지성에 의한 그런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가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이 해야 할 것과 지방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화를 잘 이룬다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 분권화가 오히려 지역을 혁신을 시킬 수 있는 혁신적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논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치분권화와 지역 혁신은 사실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일과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여러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그 사회적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패러다임, 사회적 패러다임과 사회적 수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지방 분권화를 너무 주도하는 그런 형세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에 대한 미래 실현 과정은 주민들 그리고 커뮤니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협력적 파트너십과 이런 말 하죠. 거버넌스 체계라고요. 같이 연결된 그런 구조 속에서 실현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형성과 성숙과 그리고 가치의 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수산자원이 발달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산학이 발달되어 있고요. 자,
우리 4차 혁명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빅데이터와 연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요. O2O 전략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을 다양한 타 지역과 연결시키면서 인구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들이 사실 많이 관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 지방분권화의 미래는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필요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행정의 표피적,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그런 표피적 전환이 아니라 진짜 지방의 자치단체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혁신을 바탕으로 한 도시가치와 지역가치를 밸류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 밀착형 지방 분권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혁신자를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델과 시스템이 바로 흔히 아무것도 아닌 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지방 분권의 한 자치단체를 더 중요한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분권화에서 가장 중요한 우려가 뭐였습니까? 대도시만 잘 살고 중소도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다양한 지역 자원과 매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방 분권 밀착형 시스템이 혁신 공유 플랫폼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범죄 안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어느 곳에 가면 재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해줘.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복지 부분은 확실해 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가 다 1등하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1등할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선택 다양성을 갖게 되고 생존에 대한 부분과 발전의 가능성을 지방 분권을 통해서 더 구체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트렌드와 기술적인 부분들과 지방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이런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스마트 시티는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적 수요와 행정 체계를 모두 연결하고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필요성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지방 분권의 다양한 의견들은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자치분권과 지역 혁신의 미래와 과제 부분을 얘기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또 중요한 최근의 현안 이슈를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그게 바로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여러분들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이라는 단어랑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시죠? 뭔가 생명체를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철학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함부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민에게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토론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열린 느낌을 도시 재생이란 그런 어휘 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개념이 제가 보기엔 지방 분권화의 중요 핵심적인 사업하고
맞물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방 분권화가 된다면 무엇을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를 할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각 지자체만의 쇠퇴된 부분을 보완하고 또 강력하게 재활하고 그래서 좀 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온 힘을 다 기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문제고요. 또 국부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인구 선택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들은 많은 자원과 사람과 인적 요소들을 다 빨아들이고 중소도시들은 그러한 인구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인구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 도시의 활력을 어떻게 항상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지방 분권화의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도구로서 저는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와 디바이스들을 좀 연결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스마트한 똑똑한 도시재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함께 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원들 열심히 탐색하세요. 그리고 그 자원을 기록하세요. 기록은 글자로도 되고 문자로도 되고 그리고 그림이나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지역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가장 먼저 축적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지역 자원을 베이스로 해서 타 지역보다 조금 더 우선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고 또는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구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 번은 뭐냐면 그 차별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지역 재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과 만나는 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계획에 대한 부분과 관리에 대한 권한과 그리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그리고 수평적 거버넌스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역 자원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활용에 대한 부분을 탐색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냉정한 관점으로 타 지역과 경쟁할 만한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겸한다면 저는 스마트한 도시 재생의 한 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전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재생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지방 분권화의 핵심적 요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 자원들 그리고 매력을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결시킨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의 방향이 만들어진다면 타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이고 그리고 매력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의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코 제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의 쇠퇴된 문제와 활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와 그리고 기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미래, 도시재생 그리고 스마트 시티 연결한 키워드들을 잘 슬기롭게 활용하신다면 미래의 부분은 상당히 밝고 투명하고 그리고 기대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남겨놓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시민의 힘 그리고 시민의 협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계속 들으면서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계속 저는 그 부분에 집중했거든요. 네. 제일 마지막에 스마트 시티가 딱 나오는 것을 보고 아, 그거구나. 네. 정말 우리 생활에 가깝게 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스마트 시티는 어떤 시티다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이 원하는 도시를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나요? 스마트 시티는 여러분의 수요를 바로바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그때그때 반응해서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과학적으로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고요. 교통 막히지 않고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범죄, 안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야말로 뭐 미래의 사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증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자리 감소의 대안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단순한 노동이나 반복적 직업들을 밀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타자수들이 예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컴퓨터가 등장하면 일자리가 혹시 줄어들고 사회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많은 일자리가 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새로운 게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산업 간 융합 분야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 기계만 따로따로 있다가 요즘엔 기계와 전자가 붙어서 자동차가 생산되잖아요. 메카트로닉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산업 간 융합을 통해서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계가 노동을 많이 대체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가 시간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여가 분야, 문화 분야, 이런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잘 포장하면 상당한 직거래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온라인 온디맨드 경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공유경제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되면 쓰지 못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초기는 좀 걱정이 되겠지만 중기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땐 새로운 일자리들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자리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기본급여 제도 사실 행정적으로 준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일반적 소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도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말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야, 그렇다면 어쨌든 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또 있으세요? 자치분권과 4차 산업에 대한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가장 우선해야 할 강점이신지,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도시 재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 대도시 위주의 개발을 빠르게 추진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많은 도시가 생기다 보니 비슷한 나이를 가진 거예요, 도시와 건축물들이. 근데 시간이 지금 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국가 발전의 중요한 트렌드는 개발보다는 관리의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 관리의 관점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맞춘 게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많은 돈을 약간 탑다운으로 내려보내고 시간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보다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는 약간의 그 강박증이 사실 있죠. 그래서 뉴딜 사업이란 말도 붙이고, 그래서 하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그러한 재생 사업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오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주민 참여 같은 것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이 잠자고 있던 여러 가지 잠재력들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공공은 약간 마중물이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 펌프에서 물을 빼낼 때 물을 집어넣잖아요. 아주 많이 넣지는 않죠. 어느 정도 넣고 나면 이제 스스로 물을 생산해낼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도시재생,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정부나 공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원이나 또는 그런 지원들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지역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자극을 준 부분에 연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지역 혁신과 도시 재생이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지역을 베이스로 한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결시켜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 특화 산업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발전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요?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온라인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연결돼요. 그 얘기는 1차, 2차 산업에서 중시되었던 중앙집권적 그리고 독점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분산화라고 하는 부분과는 조금 안 맞죠. 근데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은 바로 그러한 분권화, 분산화 그리고 자율적 참여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다양한 주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공유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 이게 제가 보기엔 지방 분권의 핵심 키워드와 도시재생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모델로는 안 됩니다. 김포의 모델은 김포의 모델이, 순천의 모델은 순천의 모델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자원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 지역 자원이 바로 뭐냐면 소스예요, 소스. 그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의 매력을 갖는 도시로 가게 되면 서열이 생기지 않아요. 1등, 2등, 3등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수평적 가치,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치,
그리고 공유의 가치를 얼마나 도시가 그것을 구현해내느냐가 생존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요즘은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고 하는 아까 성곽을 방어해 주던 왕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시민 여러분이 도시의 최전선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생사업 핵심은 시민 주도가 통하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도시 재생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도 구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도시 재생 사업은 사실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성형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정적 성과라고 보통 말하고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꼽으시라고 네. 말씀하신다면 저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또 좀 추진하고 있는 창신승인 도시재생이 저는 다양성과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오히려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방식을 통해서 주민께 함께하는 그런 공유 가치를 만든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창신승인의 도시 사례를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창신승인이 도심에 있지만 대량 개발, 큰 개발을 하지 않고 지역의 가치를 살리면서 그리고 소박한 주민의 또는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그래서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의 가장 좋은 케이스는 창신승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혹시 들으시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자치 분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자치분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성원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공유가 따라가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일부 시범 사업이나 아니면 초기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약간의 그 모델들이 조금 더 정립되고 여과된다면 저는 그것이 스마트 시티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되게 기술적으로 보통 말하거든요. 테크놀로지로 연결된 그러니까 스마트 아파트의 연장선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즉 말하자면 소셜 행정 플랫폼이 인터넷과 SNS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께서 도시의 수요자로서 소비자로서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제기하고 의견을 낸다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당 부서로 가고 해당 부서는 여러분이 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응답과 그리고 반응을 즉각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그 DNA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수평적 소셜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투명성과 검증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뭐랄까요 효율성과 그리고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로 가는 겉포장의 화려함 이전에 사회적인 훈련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 다양한 가치들을 녹일 수 있는 경험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과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스마트 시티가 결합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의 어떤 한 형태를.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보시면 지금까지 아직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가 잘 된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간 건축물, 도시 경관 또는 약간 도로나 또는 에너지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이 구현된 건 사실인데 지방자치의 핵심 어젠다를 스마트에 다 녹여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이며 집단 지성적 부분을 다 반영한 스마트 시티의 출현은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스마트 시티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도구인 SNS를 전자민주주의로 연결을 해서 행정 플랫폼, 그래서 프린트 20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요. 권한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2020이라는 단어는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뉴욕, 보스턴도 약간 그러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의 그 스마트 시티는 구현되지 않았으나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적인 성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치분권이 잘 형성이 돼야 또 좋은 스마트 시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4차 산업인 그 AR 그 지능, 즉 자율 자동차 이것이 이제 현재 그 4차 산업에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5차, 6차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고 보잖아요. 전망을. 그랬을 때 그 앞으로의 그 미래 전망과 거기에 대한 그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아, 네. 저는 그 지금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 그동안의 산업혁명들을 모두 종합하고 그리고 총괄하고 있어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여지를 갖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어서 오히려 너무 많이 변한 세상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일까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큰 혁명적 기간들의 단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뭐 초기에 어떤 형성기 그리고 발전기, 성숙기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5차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로 확장 짓고 6차 산업이란 말을 지금 당장 쓰기에는 어떤 지금 특별한 근거나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지금 4차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의 우리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특강을 해주신 박태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분야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이제 그 분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우리 집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에도 이 4차 산업혁명이 잘 융합이 되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